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며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 없이도 통합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대산업개발그룹이 면세점과 국내외 매장 확대 등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다면 상영 시스템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40포인트 넘게 올랐었던 코스피가 오늘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연초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강광우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대외 불확실성 속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1920선은 지켜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0.19% 하락한 1920.9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과 프랑스 테러로 인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출발한 이후 1920선 약보합권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40포인트 이상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에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가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으며 1.3% 하락했고 삼성생명과 삼성 SDS, 신현지주도 3%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소폭 올랐고 SK하이닉스, SK텔레콤은 1% 내외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증권선물 분쟁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증권선물 분쟁 피해자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업자의 말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에 나서야 부당권유 등에 따른 손해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증권 선물 분쟁은 총 99건으로 이 중 50대 이상의 투자자들의 피해 접수 비율이 전체 6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11년 33%에서 34%포인트 증가한 수준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대, 70대, 30대, 6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 투자자들의 피해가 증가한 이유는 조기 퇴직과 저금리로 노후 자금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투자 지식이 부족한 고령 투자자들이 영업점 직원의 투자 권유와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부당 권유와 1인 매매 등 불건전 영업 행위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투자자들이 증권 선물에 투자할 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판단과 자기 확인이라는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황우경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장은 영업점 직원의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본인 스스로 상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인 가석방 관련 발언이 당초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건 또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계는 박 대통령이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을 뿐 별달리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기업인 선처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여론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차원에서 원칙론으로 답했기 때문입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에 대해 여론이 심창치 않은데도 부정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 없는 통합 신청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작년 7월 이후 지금까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의 협상을 지켜봤으나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두 은행의 통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양측이 회사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노사 간의 진전 없는 대화로 두 은행의 통합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양측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그마저도 성과가 없을 경우 하나금융지주의 통합 신청과 승인 등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력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명숙 의원 등 야당 측 국회의원들은 노사 합의 없는 통합 신청에 부정적이었던 신 위원장이 말을 뒤집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부채가 최근 2년 사이 26조 원 가까이 늘어나 6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부채 총계는 2013년 말 624조 3천억 원으로 2년 전보다 25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국내 공공기관 부채인 523조 2천억 원보다 101조 원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10대 그룹의 부채는 449조 6천억 원으로 30대 그룹 총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신용도가 좋은 상위권 그룹들이 빚을 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면서 여신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그룹별 부채는 삼성그룹이 87조 5천억 원으로 8조 6천억 원 늘어났고 SK그룹은 67조 3천억 원으로 8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롯데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부채는 각각 35조 2천억 원과 30조 5천억 원으로 2년 사이 각각 3조 6천억 원과 9천억 원 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같은 기간 68조 7천억 원에서 69조 원 늘어 증가액이 그룹 규모에 비해 적은 3천억 원에 그쳤고 LG그룹과 포스토그룹의 부채액은 각각 1조 5천억 원, 3조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그룹이 면세점과 국내외 매장 확대 등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통계열사인 현대 아이파크몰의 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오늘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현대 아이파크몰 창립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전 2020을 선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유통계열사인 현대아이파크몰은 2020년까지 면세점 사업 진출, 국내 2호점 출점,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매출 1조 2천억 원의 글로벌 쇼핑몰로 키울 목표입니다. 아이파크몰은 올해 예정돼 있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참여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아이파크몰은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용산역에 위치해 있는 데다 33,057제곱미터 정도의 여유 공간을 갖춰 기존 면세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파크몰 면세점은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아이파크몰 등 현대산업개발그룹사의 컨소시엄 출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용산에 위치한 이태원 국립중앙박물관 비즈니스 호텔 단지 등 관광자원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면세점과 쇼핑몰의 시너지를 위해 글로벌 콘텐츠 강화에도 나섭니다. 올해 아이파크몰에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인 첼시 구단의 유소년 축구학교가 문을 엽니다. 올 3월까지는 국제규격의 야외 풋살장 2개 구장과 실내 1개 구장도 추가로 문을 열어 아이파크몰은 총 6개의 풋살 경기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이파크몰은 축구 인프라를 구축해 국제축구의 명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복합 쇼핑몰 시장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해운대에 수영만 요트 경기장 개발 사업인 아이파크 마리나를 구축하고 여기에 아이파크몰 2호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아이파크몰 2호점은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하게 바꿔놓은 해운대 아이파크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해외 진출은 오는 2018년을 목표로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 건방 아이파크몰 개장을 추진합니다. 현대 아이파크몰은 이번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향후 중국 내 추가 출점과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개발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온 현대산업개발그룹이 상업시설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몰이 국내외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고 글로벌 쇼핑몰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영화관에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면에만 설치됐던 스크린이 그동안 남은 공간이었던 좌우 옆면까지 확장되면서 3D 안경 없이도 생생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상영 시스템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영화관입니다. 이 영화관은 보통의 영화관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영화관은 전면에만 스크린이 설치돼 영상이 나오지만 이 상영관은 자투리 공간이었던 좌우 벽면까지 스크린을 확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음향까지 서라운드로 제공돼 옆에서 말하는 듯한 생동감과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신기하고요. 좌우 벽면에도 나오니까 3D 입체 안경을 안 써도 3D로 보여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 스크린 시스템은 CJ와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다면 영상 시스템으로 스크린 X라고 불립니다. 아직은 본 영화 상영 전 광고 영상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제작 기술이 뒷받침돼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에 활용된다면 영화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등 창조경제 관련 8개 주요 부처의 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해 미래 성장 동력 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계획안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면 상영 시스템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이 손잡고 다면 상영 시스템을 조기에 상용화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CJ 등 민간 기업은 장편 영화를 다면 상영 시스템에 적합하게 제작, 상영할 수 있는 기술을 추가로 개발하고 촬영 장비 고도화 및 기술 최적화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객들이 보다 쉽게 다면 상영 시스템을 접할 수 있도록 다면 스크린 수를 현재 75개에서 올해 안에 국내외 10개씩 총 20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영화진흥위원회 등과 함께 다면 상영 시스템 관련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고 프로젝터 밝기 및 뒤틀림 기준, 측면 상영 해상도 기준, 측면 영상용 서버 기준 등을 표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국영화 아카데미 등 영화교육기관들과 함께 다면 상영 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을 오는 2017년까지 150여 명 수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면 영상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이 될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효과만 약 한 1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는 민간과 손잡고 영화 상영 신기술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영화 산업이
컨텐츠의 기술력까지 더해져 세계 영화 시장에서 우뚝 올라설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세계 4대 모터쇼 가운데 하나인 2015 북미 국제 오토쇼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산업부의 양서록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오토쇼의 핵심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전 세계 50여 개 제조사 500여 종의 차량이 전시되는 이번 모토쇼는 고성능 대형차와 친환경차의 경연장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짐칸의 덮개가 없는 소형 트럭인 픽업 트럭도 스포츠, 레저 붐을 타고 업체마다 경쟁적으로 선보이면서 픽업 트럭 경쟁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저유가와 미국 경기 회복 등으로 대형, 고성능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모토쇼 관람객들의 시선은 다른 친환경 전기차 및 스마트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시장의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전기차가 주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GM이 선보인 전기차 볼트가 큰 화제를 모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GM은 한 번 충전으로 64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볼트를 내놓으며 전기차 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했습니다. 신형 볼트는 앞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깜짝 공개됐지만 12일 열리는 쉐보레 미디어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GM이 이 차의 책정한 가격은 $30,000입니다. 우리 돈으로 3,250만 원 수준으로 기존 경쟁 모델보다 저렴해 시장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국내 기업인 LG화학의 제품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자동차 CEO가 모두 모인다는 것도 큰 관심거리죠. 네, 맞습니다. 우선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네, 맞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 바라 최고 경영자가 12일 신차 발표 행사에 참석하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라 CEO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여성 CEO로 발탁된 인물로 지난해 사상 최악의 리콜 사태를 겪으면서도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3만 5천 대의 차량을 팔아 판매량 1위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회장도 행사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도 CES 참관에 이어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찾습니다. 정 부회장의 모터쇼 참가는 지난 2013년 제네바 모터쇼 이후 처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양사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일) 치러진 크로아티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야권 단일 후보인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가 승리해 첫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97% 개표 결과 중도우파 야당 크로아티아 민주동맹의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후보가 50.54%를 득표해 49.46%를 얻은 이보 요시포비치 현 대통령에게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는 크로아티아가 1991년 유고 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 배출된 첫 여성 대통령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양쪽은 침체된 경제 살리기를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요시포비치 대통령과 조란 밀라노비치 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면서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쪽으로 판세가 기울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결선 투표가 대통령과 총리를 낸 여당의 성적을 중간평가하는 성격을 띠면서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후보가 득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FP 통신은 크로아티아가 2013년 7월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경제 회생을 기대했으나 지금은 그 기대가 모두 쓰러진 형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뜻하는 그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해
조용히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시티그룹 골드먼삭스 및 증권회사 ICAP는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그렉시트 실현 때 거래 시스템에 얼마나 충격이 가해지는지, 여신 노출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리스 쪽에 얼마나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 중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대응이 그렉시트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컨설팅사 그레이스파크의 프레데릭 폰조 대표는 저널에 최선을 기대하면서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ICAP의 데이빗 루터 전 최고 경영자는 2011년 말 유로존 붕괴 가능성을 가상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다며 그리스의 예통화가 다시 쓰이기 시작해도 거래 시스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와해 규모가 커지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가 이탈하면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채무가 과중한 이탈리아도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올해 임직원들에게 작년보다 줄어든 보너스를 지급할 전망이라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레이딩 부서 직원들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 탓에 최악의 삭감을 맛보게 될 전망입니다. 시티그룹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지난주 트레이딩 부문 직원들의 보너스를 5에서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이치뱅크나 바클레이스 같은 런던 금융가의 대형 은행들도 트레이딩 부문 실적 악화와 유럽연합의 은행 보너스 상한 규제로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HSBC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도 환율 조작에 따른 거액의 벌금 탓에 보너스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은행과 JP모건 체이스, BOA 시티은행 등은 지난해 11월 환율 조작 혐의로 미국과 영국 등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4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투자은행업계 보너스 지표 역할을 한 골드먼삭스는 급여와 전년도 보너스의 38%를 보너스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낮았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이전 골드먼삭스는 급여의 40% 이상을 보너스로 지급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반짝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풀려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서울의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영하 4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내일 낮에는 영상 6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과 비교해 기온이 크게 올라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남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8도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울진 영하 2도 예상됩니다. 특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전주 영하 4도, 광주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해는 대체로 맑겠지만 남해와 동해상은 구름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낮에 추위가 풀리고 난 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